시장은 경제를 이해해야지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을 짤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 경제를 이해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한진 박사님 에이펙 끝난 이후로는 처음 오시는 부분이라서 네. 그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어떻게 그걸 바라보셨는지 그걸 첫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무난하게 끝난 게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뭐 단기와 중장기 효과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예. 뭐 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했죠. 보도 내용을 보니까 뭐 단기적인 효과는 뭐 직접적인 효과, 이번 행사로 인해서 단기적인 효과는 한 3조 정도 효과가 네, 있고요. 네. 좀 중장기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죠. 앞으로 기대되는 뭐 관광 효과라든지 뭐 이게 사실 뭐 추상적이잖아요. 그 경제적인 효과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뭐 경주를 많이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기타 등등의 간접적인 효과가 4조.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효과는 뭐 7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약간 이게 그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서비스 산업에서. 마이스 산업인 것 같아요. 마이스. 네, 마이스 산업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미팅, 기업 회의와 그다음에 인센티브 관광이라고 그래서 I가 있고요. 인센티브. 컨벤션, 예. 그런 뭐 국제 회의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비션, 뭐 전시, 뭐 이런 게 약자를 따서 네, 만든 거군요. 우리나라 뭐 코엑스라든지 이런 뭐 예. 여러 가지 그 저기가 지역에 다 있는데. 이런 그 마이스 그 국제 회의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국제 회의가 많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관광으로도 연결되고 우리는 특히 한류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 한류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네. 없습니다. 회의가 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홍보 효과가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주에서 열린 게 상당히 좀 신의 한 수였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네. 부산이나 서울이 아니고 기타 도시, 지방. 뭐 경주 분들 들으시면 뭐 약간 기타 도시 하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예. 도시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뭐 경주에서 열렸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앞으로 이런 마이스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보이지 않는 수출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와서 돈을 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 좀 유망 산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돈적인 뭐 7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제회의를 이번에 한번 치러보니까 여러모로 경제적인 그런 실리 이런 부분이 네. 좀 많이 붙은 걸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 경주가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국제회의 유치 이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또 잘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코스피가 4,200선을 훌쩍 또 넘은 흐름도 어제 장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3,000에서 4,000 가는데 넉 달 남짓. 네. 그리고서 4,000에서 4,200 가는데 금방 갔는데 맞습니다. 5,000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뭐 배당소도 분리가서 이런 부분도 남아있고 네. 하니까요. 봐야겠지만 일단 뭐 삼전도 10만 전자, 60만 닉스 이런 부분을 좀 봐버렸습니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약간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예. 저는 이번 국면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찾아온 슈퍼 강세장이다 이렇게. 20년 만에. 네. 왜냐하면은 조금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예. 85년부터 89년까지가 지수가 한 8배 올랐는데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5에서 뭐 한 1.3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 1.2배. 그래서 이게 한 번 그 레이팅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프리미엄이 한 번 점프업한 시기였고요. 네. 두 번째는 2003년부터 2007년 정도. 그때가 20년 정도. 네, 그것도 뭐 반도체 사이클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한 4년간도 그때도 PBR이 한 3배 정도 튀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85년, 2005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해서 한 20년 만에 반도체 사이클도 도래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프리미엄도
조금 새로운 신고가를 찍는, 여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기업 이익하고 주가의 흐름이 반드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기업 이익이 2003년이 아니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업 이익이 계속 올랐는데도 코스피가 박스피에 갇혔어요. 그래서 저평가됐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꾹꾹 눌러온 기업 이익이 한 번에 폭발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지금 폭발하냐. 이거는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시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저도 오래 경험했지만 신고가를 경신할 때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신고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항이 뚫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뭐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판단할 것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멈출 건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AI 사이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들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뭐 메타 이런 게 뭐 너무 많이 투자했다 해가지고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게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는 모습이 너무 여러 기업에서 보일 때, 그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나오냐? 반도체 사이클이든 AI 사이클이든 빅테크의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숙 단계냐, 거의 다 온 단계냐, 아니면 조금은 남아 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뭐 장기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은 16분기, 4년 정도 지속되는데, 4년. 네, 지금은 10분기, 그러니까 한 2년 남짓 진행됐거든요. 뭐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한 1년밖에 진행 안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크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2년 남짓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AI 슈퍼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는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된다. 1년 정도. 최소한. 최소 1년 정도는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조금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정 나올 때마다 불안하니까 가보지 않는 길을 가니까 정답을 알려줄 사람은 없잖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과잉 투자에 대한 실적 데이터 이런 부분을 자꾸 궁금해하는데 그거는 아직 좀 멀었다라는 거죠. 한 반도체 그 사이클 1년 정도 그 파티를 즐길 그런 마음은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면 좀 되겠네요. 막 불안해하지 말고.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기일 텐데 그 말인즉슨. 근데 코스피가 지금 정부에서도 5천 뭐 이러다 정말 5천 가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과제는 또 있습니다. 뭐 그 슈퍼사이클 뭐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배당소득 분리에 가서 이게 이번 주에 핫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접점이 찾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박사님 의견 어떠세요? 네, 배당소득 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우리나라 부자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 0.8%, 0.89%가 금융자산 10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저희 같은 저 같은 개미도 많지만 슈퍼개미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슈퍼개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슈퍼개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입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 지금 계속 배당 성향, 즉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금 지급액이 늘고 있거든요. 30%대에서 지금 40%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시가총액 대비 지금 4, 5%에서 10%를 향해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된다면 제 생각에는 특히나 하이 넷워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자산가들은
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런 의미가 있다. 참고적으로 미국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굉장히 높아요. 예. 전체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 금융자산이 한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예.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상위 0.1%, 1% 혹은 10%의 상위 그 자산가들이 미국은 부동산이 20%고 금융자산이 80%예요.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또 예. 주식입니다. 예. 절반 이상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예, 완전 거꾸로. 네, 부자일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네, 네. 80%가 부동산이고 20%가 보험을 포함한 금융자산이에요. 여전히 그런 인식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 고배당 그 분리과세가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절충안들이 생겨서 정말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대로 그 부동산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맞습니다. 될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네, 어쨌든 뭐 시중에 돈이 돌아야지 투자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최근 그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시장을 보는 이유가 글로벌 유동성 이런 부분으로도 믿을만 한가요? 그런 이슈는? 예. 글로벌 유동성은 네.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렸죠. 네. 그 중앙은행이 많이 풀었고 또 정부가 많이 풀었는데 네. 이게 지금 일부분 회수는 됐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잉 유동성이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85년 또 2005년 또 지금 2025년 한 20년 간격으로 이런 그 큰 장이 나타날 때 항상 그 뒷배경은 네. 과잉 유동성입니다. 예. 과잉 유동성이 풀리고 그 과잉 유동성 전에는 뭔가 금융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어서 네. 정부와 중앙은행이 뭐 합심해서 돈을 그냥 왕창 푸는 그렇죠. 그런 네.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러한 그 유동성 장세 플러스 실적 장세가 찾아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유럽. 신흥국, 예. 선진국 할 거 없이 예. 네, 유럽, 뭐 아시아 할 거 없이 다 풀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는 또 재정 지출에 고삐가 풀렸습니다. 완전히 고삐가 풀려가지고 그렇게 보수적인 유럽, 독일마저도 지금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슈퍼 유동성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유동성이 결국에는 흘러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고 정부 지출,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서 시중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은 좀 있겠네. 네, 연준이 금리 뭐 한두 번 네. 뭐 더 내리거나 아니면 12월에 내리지 않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슈퍼 유동성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사님, 그 국민연금이요. 네. 굉장히 쏠쏠하게 운용을 잘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맞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보도자료로 봤는데 지금 국민연금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50%가 넘었네요. 네. 그래서 뭐 잘하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연기금 중에서 내고 있고요. 해외 주식이 35%, 국내 주식이 15%. 생각 같아서는 뭐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엑시트 빠져나갈 때 어렵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국내 증시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주면 이게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전 세계 2%고요. 미국이 55%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주식 쪽에서 뭐 미국 주식도 있고 다른 주식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이 많겠죠. 미국 주식의 비중이 2%와 55%의 차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비례해서 미국 해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맞고요. 예.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좀 긴 호흡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저는 뭐 이번이 AI 사이클이 이번에 끝나더라도 뭐 내년에 뭐 나스닥과 S&P가 폭락할 수 있죠. 뭐 고점 대비 한 20-30% 빠질 수 있습니다. 막말로.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보면 전 세계의 AI 관련 혁신 기업 중에 거의 3분의 2가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면 100%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AI 기업, 또 유럽의 AI 기업들도 반도체 장비 기업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미국 증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5년, 10년 그 이상의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저는 뭐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제대로 잘 지키려면 포트의 균형을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요. 그 비중이 전체 시총에. 근데 우리가 이제 연말 랠리를 즐기기 위해서는 항상 연말쯤에 좀 기대하는 건 쇼핑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 이런 부분이 좀 둔화되면서 그게 약화될 가능성이 미국 시장에서 좀 일부 지적되더라고요. 좀 신경 써야 되나요, 요거? 네, 뭐 간밤에도 제조 PMI가 미국에 발표됐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서비스업 경기가 아직은 살아 있고요. 조금 주춤하지만 고용이 1년 전에 비하면 뭐 한 10분의 1 수준이니까요. 신규 고용이. 그래서 조금 서서히 미국 경기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 식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시즌이 그렇게 크게 이번 소비 시즌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뭐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하는 사람과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사람, 소위 고용 뭐 격차라고 하는데 조금 소비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지표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비의 선행 지표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미국 경기는 약해지고 있고 성장률만 봐도 3분기가 3.6%, 셧다운으로 인해서 4분기는 아마 1% 성장이 완전히 다운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GDP가 전월비 연율로 발표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다시 3.5%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미국 소비가 연말 연초에 그렇게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연말 특수, 랠리 이런 거를 좀 기대할 그런 좀 공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게 되면서 연말 주식시장은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벌써 이제 11월니까요, 박사님. 근데 그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3%에서 5%의 지수 조정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면 아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사이클이 살아있다. 아직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가 이번에는 확실히 주도주다. 이게 끝나야 끝난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여력이 남아있다. 30-40%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주라든지 기타 서비스업,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AI 쪽에서 조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젠슨왕이 오면서 선물을 줘서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AI랑 좀 피지컬 AI랑 연결을 하는 그 고리에 있는 서비스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천을 넘겼기 때문에 증권주, 금융주, 또 앞서 말씀 나눈 배당분리과세 이런 수혜주로 금융지주사 이런 것도 순환매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김한진 박사님은 설명 아주 훌륭하게 또 쉽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는데 오늘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다 이런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